자, 강의를 시작할게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운영체제의 역사, 그와 더불어 컴퓨터 시스템의 역사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 컴퓨터 시스템이 발전된 계기, 뭐 거의 모든 그 현대 컴퓨터의 발전은 국방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이것도 사실은 2차 세계대전 때 그 독일의 암호기, 그다음에 해독기, 그거의 그 암호를 풀려고 발견된 게, 개발된 게 알란 튜링의 이 밤이라고 하는 왼쪽에 보이는 이 기계예요. 요즘에 인터넷도 미국 국방성에서 그 알파넷이라는 프로젝트에 의해서 컴퓨터 네트워킹이 시작됐고, 요즘에 얘기한 IoT도 센서 네트워크 자체가 전장터에서는 네트워킹 인프라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베이스 스테이션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전쟁터에서 화학 무기들을 감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탱크랑 군인들을 연결하기 위해서 무선 네트워킹 기술이 개발되어 왔고, 컴퓨터의 시작도 이런 국방 쪽에서 개발됐어요. GPS도 마찬가지고, 많은 첨단적인 연구는 어떻게 보면 국방 쪽에서 시작되었다. 요거는 나중에 다시 리빌드한 거고, 보면 깨끗하죠. 실제 과거에 만들었던 이 밤이라는 머신은 지금은 다 없어졌어요. 요걸 만든 그 블래저리 파크라는 그 영국의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 뭐라고 하죠? 하여튼 국가정보원, 뭐 하여튼 그런 기관이죠. 여기서 독일에서 모든 그 통신을 암호화해서 보내고 매일마다 키를 바꾸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독할까 하는 게 그 당시 가장 큰 이슈였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폴란드 과학자들이 처음 시작했고, 그래서 이 밤의 원조가 폴란드 머신이고, 그걸 개량하고 현대적인 디지털 컴퓨터에 가깝게 만든 머신이 이 밤이라는 머신이에요. 밤이라는 머신이고. 그래서 얘는 보시다시피 이게 이제 회전하는 기계적인 장치들을 이용해서 암호를 푸는 건데, 저게 이니그마라는 그 독일의 암호기의 그 기계를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같은 방식으로 동작해서 여러 컨비네이션을 조합해서 키를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계를 만들었고, 그 당시만 해도 이런 컴퓨터들은 지금의 소프트웨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럼 뭐냐? 하드와이어드 프로그래밍. 스위치를 오르고 내리고 뭐 플러그인을 하고 키를 동작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그게 프로그래밍이에요. 그럼 다시 프로그래밍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거기에 맞춰서 이 전자장치들을 다 배선이랑 스위치들을 연결해야 되죠. 그런 형태의 하드웨어 프로그래밍을 했었어요. 이 밤도 마찬가지고, 이 컬러서스, 이게 세계 최초의 디지털 컴퓨터라고 불리우는 컴퓨터 시스템인데, 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1940년 알란 튜링에 의해서 이런 머신에, 이 밤이라는 머신에 의해서 그 암호 해독이 가능해졌고, 그 다음에 이게 43년, 요거는 기계식, 전자식 기계식 일렉트로 미케니컬한 시스템이고, 얘는 오늘날의 전자식 컴퓨터예요. 진공관 기반의 전자식 컴퓨터고, 요거를 그 텔리폰 엔지니어인 토머스 플라워라는 사람이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 당시만 해도 이거의 목적도 암호 해독. 이러한 블래저리 파크의 그 암호 해독 기술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예상하길 2차 세계대전이 2년 일찍 종료됐고, 약 1,000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줄일 수 있었다. 전쟁을 일찍 끝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공헌을 했던 초창기의 아주 초기 모습의 컴퓨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란 튜링은 전에 얘기했듯이 컴퓨팅 시어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 튜링 머신이라는 모델을 제안했고, 이 튜링 머신이라는 모델은 요즘에 생각하는 소프트웨어적인 개념이 여기 들어가 있었어요. 아까 여기는 프로그램이 컴퓨터 안에 메모리에 저장될 수 없는 하드와이어 형태의 프로그래밍이었었는데, 이 튜링 머신이라는 머신 자체는 이 스토리지 기반의 여기 컨트롤 유닛에 프로그램을 저장할 수 있는 형태의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현존하는 모든 컴퓨터는 튜링 머신의 서브셋이에요. 서브셋이고,
이 사람이 이렇게 이론적인 기반일 뿐만 아니라 실제 디바이스 천재죠. 실제 하드웨어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AI에 지금도 사용되는 튜링 테스트, 우리가 이게 인텔리전스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튜링 테스트를 제안해서 여러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큰 공헌을 한 컴퓨터 분야에 한 명을 꼽는다면 선구자 넘버원 알란 튜링, 두 번째는 뒤에 나오는 폰 노이만 이렇게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올해 50파운드, 우리나라로 치면 5만 원짜리 지폐에 초상화가 들어간 위인이죠. 위인. 아까 문화재청장이 와서 그 KU 융화 포럼에 갔었는데 거기서도 5만 원짜리 지폐로부터 시작하더라고요. 문화유산 얘기할 때 거기 5만 원짜리 지폐는 심사인당이 들어가 있죠. 처음으로 이제 여자 위인이 들어가서 이제 그분이 그걸로 시작을 하셨는데 인류 역사에 있어서 굉장한 공헌을 한 그런 과학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수학, 과학, 컴퓨터, 전자 다 연구한 사람들이죠. 요즘에 박사는 한 분야를 깊게 파는데 옛날에 박사는 넓을 박제죠. 그렇죠? 그런 분이. 요게 이제 1943년 이 토마스 플라워라는 전화 통신 쪽의 엔지니어가 개발한 세계 최초의 전자식 컴퓨터고, 얘의 목적도 아까 얘기했듯이 이니그마의 암호를 해독하는데 기존의 전자기계식이 아니라 완전히 전자식, 진공관 기반의 전자식 컴퓨터로 바뀌었지만 요즘에 생각하는 제너럴 퍼포스 컴퓨터는 아니고 그 암호 해독에 초점을 맞춘 스페셜 퍼포스 컴퓨터라고 할 수 있지만 세계 최초의 프로그래머블 한 일렉트로닉 컴퓨터. 여기서 얘기한 프로그램은 하드와이어드 프로그래밍. 하드와이어드 프로그램. 하지만 이 그 프로젝트는 영국의 그 아까 정확하게 이름 모르겠지만 그런 국가정보원 같은 기관에서 저거를 기밀로 붙였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모든 자료, 기계를 다 파손하게 돼 있고 30년간 비밀에 붙여져서 사실 컴퓨팅 역사에서는 우리가 보통 일반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애니악 혹은 에드박 세 가지 최초의 컴퓨터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세계 최초의 전자식 컴퓨터라고 불러요. 하지만 현재는 실제 이게 비밀이 다 이제 익스포즈 됐기 때문에 컬러서스를 세계 최초의 전자식 컴퓨터로 공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연구가 실제로는 거기에 관련된 모든 문서, 설계, 도면, 기계가 다 불에 태웠고 없어졌고 소각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는 거의 남아있지 않고, 옛날의 자료를 기반으로 콜러서스도 영국에서 리빌드했고, 이 미국에서 발명한 이런 애니악과 같은 전자식 컴퓨터는 사실은 콜러서스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발된 거예요. 여기도 독자적으로 애니악, 에드박, 에드사 여러 전자식 컴퓨터의 개발이 시작되었고, 애니악의 원래 그 목적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국방의 목적에 의해서 미사일 탄도, 미사일의 그 궤적을 계산하는 계산용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펜,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 대학의 존 모클리 앤 존 프로스퍼 에컬트라는 두 분의 교수님에 의해서, 연구자에 의해서 개발이 됐어요. 이 중에 한 분은 90년대에도 아직 살아계셨는데 아직까지 살아계신지는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스카라고 컴퓨터 아키텍처의 가장 큰 탑 컨퍼런스가 있는데 거기서 이 한 분이 매년 상을 줘요. 컴퓨터 아키텍처 분야에서 가장 공헌이 많은 분. 근데 저 중에 한 분이 그때 오셔서 저는 본 적이 있어요. 누군지 기억은 안 나지만 저 첫째 분인지 둘째 분인지 그런 역사적인 머신이고, 그 당시 이런 전자식 컴퓨터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이런 미사일 탄도 연구소 이런 랩에서 약 200명 이상의 사람을 고용해서 그분들이 데스크탑 캘큘레이터를 가지고 탄도 미사일 계산을 한 거예요. 수동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로 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기계적으로 자동화하자. 이런 기계에 대한 연구는 산업혁명을 가진 영국에서 많은 연구가 됐어요. 그 당시 벌써
이거보다 그 이전에 뭐 우리 지금 얘기한 추궁기, 녹음기, 자동 연주기 그런 기계들이 발전되어 왔으니까 또 기계식 컴퓨터도 이거보다 200년 앞서서 개발되었고 그래서 전자식 컴퓨터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고 이런 그 노동을 수작업을 대체하기 위해서 1943년에 프로포절이 억셉트되었고 실제로 머신이 딜리버된 게 1946년이고 몇 년 사용되다가 1955년 해체됐어요. 실제 사용은 탄도미사일 계산이라 수소폭탄 연구에 계산용으로 사용이 되었고 크기를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30톤, 15,000 스퀘어피트. 이게 1,000 스퀘어피트 정도면 우리나라 내 기억으로 미국에 있을 때 아파트 좀 보통 학생들이 살 수 있는 좀 럭셔리한 좋은 아파트가 한 1,000 스퀘어피트 정도 돼요. 조금 큰 거, 약 25평 정도 되는 아파트인 것 같은데 그런 아파트가 약 15채 정도 크기의 그런 규모를 가지고 있고 18,000개의 진공관, 전력 소모는 140kW 입력을 하면 프로그램이 로드돼서 실행하는 형태의 현대적인 컴퓨터를 개발을 했고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폰 노이만이 현대 모던 컴퓨터를 다 폰 노이만 머신이라고 불러요. 요즘에 딥러닝은 사실은 컴퓨팅 패러다임이 완전히 다르죠. 요즘에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PC나 여기 들어간 마이크로 프로세서들은 다 폰 노이만 머신이라고 부르고 그런 이유가 스토어드 프로그램 컨셉들도 있고 프로그램 카운터니 뭐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니 우리가 현대 CPU에서 사용하는 여러 용어들이 이 컴퓨터 이 폰 노이만이라는 그 교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폰 노이만과 아까 알란 튜링은 교수와 학생 사이, 그 박사과정 학생 사이로 서로 교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알란 튜링이 그 박사학위를 받으러 프린스턴 대학에 유학을 왔었고 아마 박사학위를 끝마쳤나 끝마치지 않고 다시 돌아갔는데 둘 간의 나이 차이가 대략 한 10살 정도 차이가 있었고 둘 간의 교류가 있었고 누가 먼저 스토어드 프로그램 컨셉트를 제안했느냐 아마 컨셉은 튜링 머신에 이미 나와 있었고 그걸 이제 임플멘트한 게 한 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폰 노이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 당시에는 아직 처음으로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개념이 들어간 거죠. 프로그램을 로드해서 실행하는 형태의 컴퓨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운영체제라는 거는 처음에는 없었어요. 소프트웨어 개념도 이제 막 생기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IBM이 펀치카드를 만든 회사였는데 1950년대 중반에 이 첫 번째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GM, 제너럴 모터스 엔지니어들이 처음 개발했어요. 컴퓨터 사이언티스트가 개발한 게 아니라 사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1950년대 개발되었는데 여기 아마 가기 전에 뭐가 빠져 있는 것 같다 이게. 요거는 뭐가 빠져 있는데 이전까지 컴퓨터를 어떻게 사용했냐 하면 여기는 아마 슬라이드가 좀 빠져 있는데 컴퓨터를 사용하려면 컴퓨터의 사용 시간을 미리 예약했어. 리저베이션 시트. 그래서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사용하겠다 하고 미리 예약제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어요. 굉장히 비싼 기계였고 일부만 액세스할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수동적으로 하니까 어떤 경우는 어떻게 돼요? 자기가 1시간을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1시간을 다 안 쓰고 10분 만에 끝났다. 그럼 나머지 50분은 아무도 못 사용하게 되는 거죠. 미리 예약제니까. 또 어느 경우는 2시간이 필요해서 2시간을 얼로케이트 했는데 작업을 하다 보니까 2시간이 또 넘쳐서 다 못 끝냈다. 그럼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의 어떤 유틸라이제이션 사용 빈도가 굉장히 떨어지게 되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GM 엔지니어들이 개발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그런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배치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런 배치 시스템은 그 이그젠플이 내가 여러분한테 수업을 기존에 컴퓨터 구조 수업이나 다른 수업을 했을 때도 얘기했지만 배치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나도 대학교 2학년 때 사용해 봤어요. 대학교 2학년 때 우리가 공대 계열별로 있었다가 1983년도 이제 학과를 배정해서 컴퓨터공학과, 그 당시엔 전자계산기 공학과라고 그러는데 전사과에 들어가서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 프로그래밍 하는 게 여러분 같이 무슨 터미널에서 프로그래밍 하는 게 아니라 그 펀치카드에서 펀치카드 형태로 프로그램했어요. 그래서 타이프라이터가 있으면은 이 타이프라이팅을 치면은 펀치카드에 구멍이 뚫려요. 그럼 80개의 캐릭터를 찍을 수 있고 그게 한 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펀치카드 한 장이 한 라인의 코드가 되고 그래서 1000줄짜리 프로그램을 한다면 그 펀치카드 1000장을 프린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리 다 계획을 짠 다음에 프로그램을 스크립트를 짠 다음에 그거를 이제 펀치카드로 옮겨서 프로그래밍을 하면은 그런 자기 잡을 하루에 2번 서미션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전산실에 가면 전산실에 이렇게 덱이 있고 이렇게 뭐 보통 종이 같은 거로 말아서 자기 이름이랑 학번 써가지고 거기 차례대로 자기 잡을 거기다 마지막에 올려놓는 거예요. 차례대로. 그러면 이 배치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는 것은 그 잡이 들어간 순서대로, FIFO 순서대로 하나씩 처리하는 형태로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 같은 리저베이션에 따른 그 뭐 모자르거나 남는 그런 문제점 없어지죠. 근데 이제 문제점은 뭐냐? 이런 배치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한 100줄짜리 프로그램을 100개의 펀치카드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 한 다음에 서미션 하면 그 다음날 결과를 알려줘요. 한 번에 처리한다면. 그러면 그 다음날 가면 신텍스 에러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럼 다시 하루. 그럼 심혈을 기울여서 다시 체크해. 문제 없지. 다시 신텍스 에러 나오면 또 하루고 이제 그거 지나면 그 다음에 다시 여러 가지 실행 에러들이 나오면 다시 굉장히 효율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그게 초창기의 운영체제였어요. 운영체제. 그래서 이 당시에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모니터라고 불렀고 이 모니터란 프로그램이 이 실제 컴퓨터 메모리 안에 상주하면서 사용자는 자기의 잡을 되게 카드에 아까 얘기했듯이 펀치카드에 그 프로그램을 작성한 다음에 그거를 전산실에 이렇게 잡을 서미션하면 그 이제 컴퓨터 전산실 관리자 운영자들이 걔를 배치로 차례대로 그 컴퓨터에 입력을 하면 그 입력된 그 잡이 서미션된 순서대로 모니터나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한 잡씩 순서대로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그래서 모니터란 프로그램은 메모리상에서 상주하는 프로그램이고 걔가 인풋 카드 덱에 있는 인풋들 잡들을 하나씩 읽어서 현재의 잡을 메모리 유저 프로그램 에리아에 카피해 놓고 그 다음에 컨트롤을 다시 유저 코드의 시작 명령어로 가면 이 작업을 마치면 다시 모니터로 들어가서 걔는 다음 잡을 읽어드리고 원바이 원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런 순서적이죠. 이런 것을 배치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배치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GM 엔지니어에서 개발된 다음에 60년대 초반에 이런 IBM 같은 회사들이 이런 배치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이제 개발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것들을 공급하면서 운영체제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배치 시스템, 아까 우리 기존의 컴퓨터도 문제가 있었지만 그런 배치 시스템 역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게 실제로 배치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쓰더라도 실제 컴퓨터 안에 프로세서의 유틸라이제이션은 굉장히 적어요. 대부분은 아이들하다. 이렇게 배치 오퍼레이팅 시스템으로 자동적으로 순차적으로 잡 시퀀싱을 하더라도 문제는 I/O예요. 입력 출력이 프로세서에 비해서 속도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잡이 그 파일로부터 레코드를 읽는데 15 마이크로세컨드가 걸리고 이 잡을 처리하는데 이 레코드를 처리하는데 100개의 명령을 실행이 되고 걔가 1 마이크로세컨드 걸리고 다시 다음 레코드를 읽어드리고 이런 I/O랑 컴퓨테이션을 반복한다면 실제로는 얘가 이제 출력하는 거니까 31 마이크로세컨드 동안 1 마이크로세컨드만 실제 프로세서가 사용된 거죠. 그래서 프로세서 유틸라이제이션은 한 3% 정도밖에 안 돼요. 많은 시간 I/O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실제 가장 비싼 장비가 컴퓨터의 프로세서이기 때문에 프로세서 유틸라이제이션이 굉장히 떨어지고 저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가 이슈가 된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멀티 프로그래밍이라는 개념이고 다른 말로 멀티태스킹이라고 불러요. 멀티태스킹.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어떤 잡을 실행하다가 얘가 I/O를 요청하게 되면 그전에는 순차적으로 처리하니까 얘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기다리는 시간에 다른 잡을 읽어서 그 잡을 먼저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CPU, 프로세서를 쉬지 않게 돌게 하겠다. 그러면 CPU 유틸라이제이션이 굉장히 높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아이디어를 멀티 프로그래밍 혹은 멀티태스킹이라고 합니다. 이런 개념이 도입됐고, 그래서 여기 처음에 개발된 멀티태스킹은 한 번에 한 잡씩 실행하지, 메모리에 한 번에 한 잡씩 올라오지만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메모리 여러 프로세서가 같이 올라오기 때문에 CPU 입장에서 보면 쉬지 않고 CPU는 자기 작업을 하게 됩니다. 할 작업이 있다면. 그래서 CPU 아이들 타임을 거의 없앨 수가 있는 그런 기법이 멀티 프로그래밍 혹은 멀티태스킹이에요. 이제 이런 개념이 도입됐고 여기 이제 아주 간단한 이그젬플이지만 우리가 잡 1, 2, 3가 있는데 잡 1은 주로 컴퓨테이션만 하고 실제 실행 시간은 5분인데 메모리는 50메가바이트를 필요로 하고 I/O, 디스크나 터미널, 프린터는 사용하지 않는다. 잡 2는 I/O를 주로 하고 전체 실행 시간은 15분이고 메모리는 100메가를 필요로 하는데 얘는 주로 터미널만 사용한다. 잡 3도 I/O를 많이 하는데 얘는 디스크랑 프린터만 사용한다. 이렇게 세 가지가 약간 서로 보완적이죠. 이런 디바이스라면. 만약 순차적으로 처리 안 되면 5분, 15분, 10분 전체 처리 시간은 30분이 걸리겠죠. 배치로 처리한다면. 근데 첫 번째 잡이 CPU 유틸라이제이션이 약 70%밖에 안 되고 나머지들도 요게 이제 배치해서 실행하는 건데 한 잡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잡을 하고 세 번째 잡을 하고 이렇게 처리하다 보면 30분이 경과되는 거죠. 그렇죠? 순차적으로. 하지만 CPU도 다 유틸라이즈 못하고 메모리도 아직 남아돌고 디스크나 이런 프린터 같은 I/O 장비들도 거의 유틸라이제이션이 떨어지죠. 얘를 멀티 프로그래밍 혹은 멀티태스킹을 하게 되면 세 개를 동시에 I/O를 요청할 때마다 번갈아 작업을 하면 이상적인 경우에는 세 개를 같이 실행해도 CPU 유틸라이제이션 100%가 안 되니까 세 개를 다 동시에 끝마칠 수가 있어서 결과적으로 전체 실행 시간을 15분으로 줄일 수가 있어요. 30분. 이런 식으로 멀티태스킹의 장점을 보여주는 한 이그젬플이고 결과적으로 프로세서 유틸라이제이션도 2배, 메모리 유틸라이제이션, 이런 I/O 장비의 유틸라이제이션도 2배, 전체 걸리는 시간을 반으로 줄일 수가 있고 전체적인 스루풋, 그 다음에 각 잡당 대기 시간을 이렇게 줄일 수가 있는 기법이죠. 이것이 이제 멀티 프로그래밍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시리얼 프로세싱. 두 번째 배치. 처음 이제 OS가 도입된 게 배치고. 그 다음이 멀티 프로그램드 배치 시스템, 멀티 태스킹이 도입된 거고. 그 다음은 타임 쉐어링이에요. 타임 쉐어링. 타임 쉐어링 시스템. 이것도 이제 83년도에 그래서 배치 형태의 디지털 이퀴먼트 코퍼레이션이라는 중형 컴퓨터 회사, 지금은 사라졌어요. 중형 컴퓨터 마켓이 이제 뭐 워크스테이션이랑 PC 마켓에 의해서 이제 대체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 대학교 2학년 때 배치 형태의 컴퓨터를 쓰다가 대학교 3학년 때 다시 디지털 이퀴먼트 코퍼레이션 새로운 중형 컴퓨터가 도입됐어요. 그게 타임 쉐어링 기반의 컴퓨터고 그 이름은 기존에는 PDP-11이라는 시스템이었고 3학년 때 사용했던 컴퓨터가 VEX 11780인가 VEX 컴퓨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과거같이 펀치카드가 아니라 각 학생들마다 터미널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전산실에 가면은 터미널이 한 50대가 정도가 있었고 그게 중형 컴퓨터 한 대에 다 물려 있는 거예요. 하나의 컴퓨터를 여러 몇십 명이 공유하는 형태. 그래서 타임 쉐어링 시스템이 돼요. 하지만 컴파일하고 뭐 할 때 아까는 하루씩 기다려야 돼서 신텍스를 맞는데 얘는 바로바로 리스폰스가 오죠. 컴파일한 다음에 결과. 왜냐? 얘는 타임 쉐어링에 멀티태스킹이 적용됐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그래밍이 훨씬 더 간편해졌죠. 이걸 이용해서. 그래서 결국은 타임 쉐어링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는 여러 사용자가 컴퓨터 시스템 하나를 터미널을 이용해서 동시에 공유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프로세서의 유틸라이제이션을 높이려고 우리가 멀티태스킹이 도입됐었죠. 하지만 프로세서의 유틸라이제이션은 배치 형태로 하면 사실은 극대화될 수 있지만 만약에 배치 형태로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전 잡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타임 쉐어링 시스템에서는 각 사용자가 기다리는 리스폰스 타임이 훨씬 더 중요해져요. 터미널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순서대로 처리한다고 그 전에 누가 컴퓨테이션만 계속하고 있으면은 하루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이 터미널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결국은 각 사용자한테 컴퓨터 시간을 풀로 다 줘서 I/O가 발생할 때까지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타임 슬라이스, 일정 시간만 사용하게 하고 컴퓨터는, 프로세서는 여러 잡들을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라운드 로빈으로 처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짧은 잡들은 바로바로 끝나겠죠. 그리고 이런 프로세서 유틸라이제이션보다는 각 사용자가 기다리는 리스폰스 타임이 더 중요해진 거죠. 이게 이제 타임 쉐어링 시스템의 특징이죠. 그래서 각 사용자 프로그램은 일정한 타임 슬라이스, 예를 들어 뭐 100mS 혹은 요즘에는 1μS 일정 시간만 주고 프로세서, 컴퓨터는 계속해서 여러 잡을 번갈아 수행합니다. 1μS 번갈아서.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PC에서 컴퓨터를 쓸 때 실제 실행 중인 프로세스가 뭐 20개, 30개, 뭐 수십 개가 되지만 여러분은 모든 프로세스가 거의 실시간으로 보이죠. 리얼타임으로 병렬로 처리되는 것처럼 보여요. 요즘의 프로세서는 프로세서가 하나가 아니라 멀티코어 여러 개이기 때문에 실제로 병렬로 처리하고 또 타임 쉐어링, 타임 슬라이스에 의해서 멀티태스킹을 하기 때문에 워낙 빠르게 처리하기 때문에 CPU가 하나라도 여러분 체감은 병렬로 수행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1μS면 예를 들어 잡이 뭐 몇십 개 있더라도 뭐 수십 번, 1초에 수십 번씩 자기 수십 번 이상 프로세싱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게 타임 쉐어링 시스템. 결과적으로 주어진 타임 슬라이스만큼 어떤 잡을 실행한 다음에 그 프로그램은 자기 프로세서를 릴리즈해야 돼요. 다른 프로세서가 사용할 수 있게. 그래서 그럴 때 발생하는 걸 컨텍스트 스위칭이라고 해요. 자기 현재 실행하는 프로그램을 멈추고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멈출 때 바로 멈출 수는 없고 현재 어디까지 실행됐는지 그 실행한 머신의 스테이트를 저장하고 있어야 되죠. 메모리는 어차피 저장되니까 레지스터의 내용을 저장하고 있어야 돼요. 마지막 실행했던, 다음 실행할 명령어의 주소, 프로그램 카운터, 또 레지스터의 내용, 이거를 그 프로세스의 프로세스 컨트롤 블락이라고 하는 스테이트에 저장해야 돼요. 그래야 아까 중단됐던 시점부터 다시 그 작업을 뭐 몇십 마이크로 세컨드 후에 연속적으로 처리할 수 있죠. 사용자한테는 연속적으로 처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CPU가 번갈아 가면서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컨텍스트 스위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실행되는 잡은 중지되고 그 상태가 메모리에 저장이 되는 거고 나중에 서스펜드 잡이 다시 불러올 때는 이전의 상태를 레지스터의 내용을 복구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컨텍스트 스위칭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I/O를 빈번하게 하거나 아주 짧은 잡들이 긴 잡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죠. 짧게 하고 다른 잡들이 끝나니까 요 줄에 하나, 둘, 뭐 다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학생 스택 탑, 스택 탑. 졸면 스택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 질문 잡을. 오케이? 알겠죠? 뭐 이 정도는 기초라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역사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타임 쉐어링 시스템은 언제 개발됐느냐? CTSS, Compatible Time Sharing System이라는 게 MIT에서 연구됐어요. MIT에서 1961년에 IBM의 700 시리즈 컴퓨터에 최초로 MIT 그 대학에서 연구돼서 개발이 되었고 그게 7094라는 컴퓨터에 트랜스포돼서 이 당시 7094에서 타임 쉐어링 시스템을 가지고 32명의 사용자를 동시에 서포트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컴퓨터가 누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배치 형태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터미널로 작업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이런 컴퓨터들은 36비트 프로세서였어요. 과거 아까 그 ENIAC은 데시말 시스템이었죠. 그렇죠? 이제 바이너리로 갔는데 바이너리 컴퓨터인데 36비트의 프로세서였고 이 당시만 해도 초창기였으니까 이런 형태의 컴퓨터가 설계된 거예요. 그리고 그 레지던트 모니터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크기가 약 5,000개의 워드, 5,000 곱하기 36비트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모니터가 상주에서 5,000개의 워드를 차지하고 있고 5,000번지부터 실제 사용자 프로그램이 로드돼서 실행하는 형태로
이 타임 쉐어링 시스템이 개발됐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클락이 한 200ms마다 클락 인터럽트를 걸리면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는 CPU를 릴리즈하고 잠시 중지돼서 스테이트를 세이브한 다음에 다른 잡을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타이머 인터럽트 걸릴 때 OS가 다시 컨트롤을 받고 OS가 다른 프로세서를 다른 사용자한테 맡기면서 라운드 로빈 형태로 작업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만 해도 메모리에는 한 번에 한 잡만 올라올 수 있게 됐었고 걔를 세이브하려면 실제로 이 당시에는 디스크의 그 상태를 세이브했었어요. 그 오버헤드가 상당히 있는 형태의 타임 쉐어링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실행하던 올드 프로그램은 디스크에 써져 있고 디스크로부터 새 프로그램이 로드돼서 실행하다가 다시 얘가 어떤 작업을 그 타이머 인터럽트가 걸리면 걔가 다시 순서를 바꿔서 실행하는 형태로 실행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이기젠플이 나와 있는데 처음에 모니터는 5000워드에서 상주하고 있고 이게 이제 CTSS, Computable Time Sharing Operating System이고 자본이 로드돼서 실행하다가 타이머 인터럽트 0.2초 후에 인터럽트가 걸리면 얘는 이 위에다 이제 덮어 쓴 거죠. 덮어서 잡2가 올라오는 거고 얘는 디스크 인지에서 다시 올라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잡3가 다시 올라오고 잡2는 좀 남아있겠죠. 그 다음에 다시 자본이 올라오면 자본은 처음부터 다시 올라오고 잡2가 남아있겠죠. 그 다음에 잡4가 왔다가 여기 부스러기가 있으면은 요거를 이 모니터,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 모니터 하다가 잡2가 다시 실행할 때는 그 전에 남아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디스크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오버헤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지만 매번 컨텍스트 스위칭이 발생할 때마다 디스크 I/O가 발생하기 때문에 오버헤드가 굉장히 큰 시스템이고 요즘의 타임 쉐어링 시스템에서는 잡1, 잡2, 잡3, 잡4가 동시에 올라옵니다. 우리가 뒤에서 배울 페이징이 동시에 올라오고 이런 디스크 I/O 없이 바로바로 메모리에 있는 잡들이 실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오버헤드는 최소화되게 실행되게 됩니다. 알겠죠?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컴퓨터의 역사를 만지고 숙제. 요거는 새 숙제로 지금 가져왔지? 새 파일로 한번 업데이트 해볼래? 그 챕터 그 슬라이드 2개 다. 혹시 그 사이에 질문? 컴퓨터 운영체에 대한 질문. 숙제 제출을 항상 숙제가 나간 일주일 후에 다음 시간 오늘 수요일이니까 수요일까지 제출하면 돼요. 또 다른 질문. 알란 튜링이랑 그 폰 노이만 시절에 그 천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요거 말고 고전 슬라이드부터 숙제가 좀 내용이 다르거든. 이거 고전 거 아닌가? 하여튼 여기 있는 숙제가 아니라 홈페이지에 업데이트된 게 있으니까 거기 있는 숙제를 반영해서 숙제를 해오면 돼요. 홈페이지에 아니 챕터 1의 새 버전이 필요했는데 챕터 1 카피 안 했나? 이게 새 버전이야? 네, 이게 제가 받은. 새 버전이야. 이대로 하면 될 거야. 네. 자, 챕터 2로 갑시다. 자, 그래서 운영 체제의 이제 본 수업으로 들어왔고 첫 번째 개념이 프로세스예요. 프로세스. 여러분이 아마 프로세스라는 이름을 한 번씩 다 들어봤죠? 프로세스란 무엇인가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마 컴퓨터 아키텍처에도 프로세스라는 개념을 소개하는데 운영 체제니까 좀 더 깊이 있게 프로세스가 뭔지 공부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요 보라색, 빨간색으로 마크했듯이 책에 있는 거에 약간 보충적인 슬라이드 내용이에요. 프로세스란 무엇이냐? 프로세스란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한 인스턴스다. 이게 무슨 말이냐? 프로그램하고 프로세스는 다른 말이에요. 우리가 얼핏 그냥 프로그램이 실행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히 실행 중인 프로그램은 프로세스라고 해요.
프로그램은 실제로 정확하게 좀 더 얘기하면 컴퓨터 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실행 가능한 실행 파일이에요. exe 파일. 그게 프로그램이에요. 걔는 정적인 거죠. 그냥 파일이야. 그 안에 머신 인스트럭션들, 시퀀스가 들어있고 그 프로그램에 사용하는 데이터들도 들어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걔는 정적이죠. 움직이거나 무슨 스테이트를 갖거나 하진 않아요. 그냥 파일이야. 하지만 여러분이 어떤 아이콘이나 그 exe 파일을 클릭하는 순간, 더블 클릭하는 순간 걔는 프로세스가 돼요. 프로세스가 돼요. 걔는 그 프로그램으로부터 발생한 하나의 어떤 새로 생긴 인스턴스예요. 인스턴스. 그래서 실제로 인터넷 익스플로러 iExplorer.exe라는 파일이 여러분 그 PC에 있을 텐데 인터넷 익스플로러 프로세스를 더블 클릭할 때마다 새로운 프로세스가 만들어져요. 각각은 다른 프로세스. 비록 같은 프로그램 파일에서 생성됐지만 완전히 다른 객체예요. 각각 자신의 버추얼 메모리를 가지고 있고 각각 다른 독립적인 프로세스고 CPU를 경쟁을 통해서 CPU에 할당받아 실행하기를 기다린다. 같은 인터넷 익스플로러 프로세스라도 한 프로세스에서는 예를 들어 뭐 네이버에 뉴스를 볼 수도 있고 다른 프로세스에서는 야구 중계를 볼 수도 있고 실제 실행하고 있는 명령어도 다르고 머신의 스테이트도 다 달라요. 데이터 사용하는 데이터도 다르고 완전히 독립적인 프로세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한 인스턴트 실행 중인 프로세스라고 하고 프로세스는 상태를 가져요. 뒤에서 배우겠지만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어. 살아있지 않은 거. 그냥 없다가 여러분이 더블 클릭하는 순간 프로세스가 생성되고 걔가 메모리에 로드되면 프로세스가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레디 상태가 돼요. 메모리에 있으면. 그 다음에 얘가 대기하고 있다가 자기 차례가 되면 아까 타임 쉐어링에 의해서 CPU에서 실제로 실행되겠죠. 그때가 실행 상태가 되는 거고 실행하다가 IO를 요청하면 다시 어떤 이벤트를 기다리는 자기 IO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블럭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태를 거치고 마지막에 실행을 다 마치면 또 좀비라고 해서 다 죽어 있지만 시스템에 약간의 그런 상태 정보가 남아있는 상태가 되고 걔가 되게 페어렌트 프로세스에 의해서 죽은 시체가 컬렉션 돼. 하비스트라고 하는데 그 컬렉션 되면 완전 시스템에서 사라지게 돼요. 그런 라이프 사이클을 갖는 게 프로세스예요. 알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여러분이 우리 전기전자공학부 학생들은 컴퓨터공학부랑 똑같아요. 왜? 우리 공과대학에는 컴퓨터공학부가 없으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컴퓨터 학과만 컴퓨터를 한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 우리는 전자컴퓨터공학부로 이전부터 이름을 바꾸려고 했지만 저쪽에서 하도 반대해서 학교에서 그걸 이렇게 정치적으로 나누는 바람에 그렇지. 여러분은 컴퓨터공학 전공이에요. 알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전기전자공학부 범위가 굉장히 넓고 또 그 중에서도 파생되면서 전기에서 전자가 나오고 전자에서 전산, 그래서 농담으로 전손이라고 하는데 새로 파생된 분야가 훨씬 더 커져요. 요즘에 나오는 모든 키워드, 버즈워드들은 다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나오죠. 딥러닝,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다 컴퓨터 사이언스예요. CS 컴퓨터 분야의 그 발전이 이 IT 분야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컴퓨터 학부의 학생들이 더 몰리죠. 인공지능이 나오면 인공지능이 더 몰리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기반이 되는 게 컴퓨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만약에 컴퓨터 쪽에 관심 있다, 여러분은 컴퓨터공학과라고 똑같이 생각하면 되고 이제 용어를 프로세스랑 프로그램은 구별해야 되죠. 프로그램이랑 프로세스가 다르고 프로세서는 뭐죠? 얘는 하드웨어죠. 얘는 파일, 얘는 뭔가 살아있는 우리 프로세스가 돼도 페어렌트 차일드 릴레이션십이 있어요. 어떤 프로세스가 생성할 수 있고 차일드가 되는 거고 그 차일드 프로세스가 또 손자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어서 하이라키가 만들어져요. 그런 스테이트를 갖고 릴레이션십을 갖는 게 프로세스예요. 프로세스는 그 두 가지 로지컬하게 보면 각각의 프로세스는 독립적이고 운영체제에 의해서 각각의 프로세스는 자기 자신이 혼자 프로세서, CPU를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는 실제로는 각각의 프로세스가 실제로는 피지컬하게는 그렇지 않는데 프로세서를 익스클루시브하게 사용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일루전을 제공하는 거죠. 어떻게? 멀티태스킹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일정 시간을 주고 돌아가는데 얘는 아까 잠시 정지됐지만 돌아와서 실행하면 without loss of continuity. 거의 끊임없는 것처럼 한 프로그램을 연속적으로 실행하는 것 같은 일루전을 제공해요. 그게 이제 멀티태스킹 OS의 기능이고. 그래서 각각은 독립적이고 프로세서를 혼자서 사용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루전을 운영체제는 제공합니다. 두 번째는 메모리 역시 프로세서는 각자 고유의 메모리를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의 메모리, 다른 프로세서의 메모리 신경 쓰지 않아. 아까 인터넷 익스플로러라고 해서 두 개의 프로세서가 독립적으로 생성되면 각각 두 개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프로그램에서 파생됐지만 각각은 독립적인 메모리를 가져요. 그 공간을 우리가 버추얼 메모리라고 해요. 그래서 각각의 프로세스는 자신만의 프라이빗 어드레스 스페이스를 갖는다. 이게 버추얼 메모리. 되게 버추얼 메모리의 크기는 거의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러분 프로그램 할 때 내 프로그램 크기가 너무 커서 실행이 못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해 본 적이 없죠. 그 정도로 충분한 메모리 공간을 가져요. 그래서 비록 여러분의 PC에는 뭐 예를 들어 메모리가 뭐 요즘엔 굉장히 커졌지만 뭐 몇 기가밖에 안 돼도 몇십 기가, 몇백 기가짜리 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의 최대 가질 수 있는 그 버추얼 메모리는 실제 피지컬 메모리, D램 크기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또는 그 메모리가 훨씬 작거나 작더라도 다 실행할 수 있는 거죠. 또는 아니고 같은 얘기, 같은 얘기. 그거에 바운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실제 컴퓨터 시스템이 갖고 있는 메모리를 물리적 메모리, 피지컬 메모리라고 하고 얘를 다른 말로 메인 메모리, 주 메모리, 쉽게 얘기하면 D램이에요. D램은 다 메인 메모리. 걔가 기본적인 메모리예요. 하지만 각 프로세스가 갖는 메모리, 버추얼 메모리는 그 물리적 메모리 한계를 벗어나서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 그게 가상 메모리. 그래서 이런 일루전을 제공하는 건 지금 얘기했듯이 멀티태스킹 혹은 멀티 프로그래밍에 의해서 프로세스의 실행은 실제로 뭐 수십 개의 프로세스가 있으면은 CPU를 그 타임 슬라이스 쉐어링하면서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CPU가 실행하는 거죠. 이게 이제 CPU 하나일 때고 요즘에 멀티코어 시스템에서는 실제 CPU 칩 안에 프로세서가 여러 개가 있죠. 뭐 4개, 8개가 들어가 있으면 각각이 여러 프로세서가 동시에 실행이 되는 거예요. 동시에 실행이 되는 거예요. 동시에 실행이 되고 이 각각의 CPU 안에서는 또 아까 라운드 로빈으로 타임 쉐어링해서 실행이 됩니다. 그렇게 타임 쉐어링해서 실행이 돼도 CPU의 성능이 굉장히 발전했기 때문에 뭐 여러분이 체감하는 거는 다 병렬로 처리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돼요. 그래서 프로세서들이 프로세서를 사용할 때 차례대로 돌면서 처리하고 그들이 사용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타임 슬라이스라고 부른다. 타임 슬라이스. 그 다음에 버추얼 메모리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실제로는 각각의 프로세스가 독립적으로 원하는 만큼의 큰 공간, 버추얼 메모리라는 공간을 다 독립적으로 제공하고 실제로 이런 버추얼 메모리는 피지컬 메모리하고 디스크에 의해서 OS가 알아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실제 메인 메모리에서는 각 프로세스에서 현재 자주 필요로 하는 명령어랑 데이터의 일부 페이지들만 올라와 있고 페이지라고 해서 어떤 고정된 크기로 나누어져서 올라와 있고 대부분은 디스크에 존재하는 거예요. 하지만 페이지 단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부만 올라와도 거의 페이지 미스 없이 메모리에서 실행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작은 메모리를 가진 PC에서도 여러 개의 프로세스의 일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CPU를 활용을 높일 수가 있고 각각의 프로세스한테는 굉장히 큰 메모리를 가진 것 같은 그런 버추얼 메모리 일루전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프라이빗 어드레스 스페이스 혹은 버추얼 메모리란 뭐냐? 얘는 피지컬 어드레스가 있고 버추얼 어드레스가 있는데 우리 컴퓨터 구조 수업 들었던 학생들은 다 뭐 리마인드라고 생각하면 될 거고 우리가 피지컬 어드레스는 D램의 주소예요. D램의 주소. 물리적인 D램 칩에서의 주소예요. 각 주소는 바이트마다 주소를 가져요. 버추얼 어드레스, 버추얼 메모리 각각이 프로세서가 갖는 버추얼 어드레스, 버추얼 메모리의 주소가 버추얼 어드레스. 얘는 실제로 버추얼이에요. 그리고 CPU 안에서 여러분 프로그램 카운터니 명령어의 주소니 데이터의 주소는 다 버추얼 어드레스였어요. D램을 액세스하기 전에 뒤에서 배우겠지만 하드웨어 트랜슬레이션에 의해서 실제 해당하는 프라이빗 어드레스 스페이스의 주소를 걔가 로드된 그 D램의 주소로 바꿔줍니다. 실시간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 D램을 액세스할 수 있고 각각의 프로세스는
예를 들어 32비트 프로세서 하면은 32비트의 가상 주소를 갖고 32비트의 가상 주소면은 각 주소가 바이트이기 때문에 2의 32승 바이트가 존재하는 거죠. 가상 공간. 그게 프로그램이 저장될 수 있는 가상 버추얼 메모리 맥시멈 한계예요. 32비트 프로세서에서. 그럼 32비트 주소면 4GB 공간이고 헥스로 표현하면 헥사데시말로 0이 8개부터 F가 15죠. 그렇죠? 16진수니까 0부터 F까지. F 8개. 이게 4GB 공간이에요. 여기서 주어진 프라이빗 어드레스 스페이스 버추얼 메모리는 x86에다가 리눅스를 올렸을 때 얘기고 리눅스 같은 경우는 유저 프로세스가 약 4분의 3을 쓰고 커널,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4분의 1을 써요. C로 마크되는 게 이제 12까지니까 16 중에 12는 사용자 프로세스가 쓰고 그 나머지 4분의 1은 커널이 써요. 그럼 결과적으로 커널이 독립적인 프로세스로 물론 백그라운드 커널 프로세스들도 있지만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면 여러분은 실제로 사용자 코드를 실행하다가 중간중간에 OS에 대한 시스템 콜 배웠죠 지난 시간에. 시스템 콜을 하게 되면은 커널 코드가 실행되다가 커널을 마치고 다시 유저 코드가 실행돼 반복하는 거예요. 같은 프로세스 안에서 유저 코드랑 커널 코드를 반복하면서 실행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됩니다. 사용자 프로그램은 이 버추얼 메모리의 이 부분, 유저 에어리아에 여기 이닛이랑 텍스트라고 불리는 게 실제 코드예요. 코드라는 것은 머신 인스트럭션직이고 나머지는 다 데이터. 이 전체가 프로그램이고 그래서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명령어뿐만이 아니라 데이터를 다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더 많은 영역을 차지하는 게 데이터예요. 데이터 크기가 커지면 프로그램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각 텍스트나 이닛이나 이 세그먼트가 차지하는 영역은 미리 정해져 있어요. 어디까지 한 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내가 정확하게 디파인 한다면 간단하게 디파인 한다면 a sequence of machine instruction. 우리가 컴퓨터는 다 머신 인스트럭션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근데 순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순서를 가지고 실행하고 그래서 루프가 있기 때문에 반복돼서 계속 실행하는 거고. 그게 이제 요 이니셜라이제이션은 보통 시스템에서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루틴들이고 텍스트 코드가 여러분이 작성한 코드들이고 여러분이 프리냅, 스캔업이나 라이브러리를 부르면 일부 라이브러리 코드에서 시스템 콜을 하면서 커널에 시스템 서비스를 요청하는 거예요. 요청하고 처리하고 나면 다시 돌아오고 커널이고. 그 다음에 그 위에 read only data라는 거 여러분이 constant로 define한 변수들이 여기 선행돼서 올라가고 여기 read only segment고 그 위에 데이터가 여러분이 선언한 글로벌 변수 그 다음에 uninitialized 글로벌 변수는 BS 섹션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이 데이터들이 올라와요. 글로벌 변수랑 로컬 변수도 우리 컴퓨터 구조에서 한 번씩 설명했는데 여기 처음 듣는 학생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할 거고 여기 힙이라는 것은 뭐죠? 요게 이제 얘는 스태틱하게 프로그램 실행 중에 항상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녀석들이에요. 퍼머넌트, 집이 있는 데이터들. 집이 항상 있어. 얘는 이 힙이랑 스택은 다이나믹 데이터라고 해서 프로그램 실행 중에 데이터가 얼로케이션, 자기 공간이 생성됐다가 없어졌다가 그걸 반복해요. 다이나믹 데이터. 원래 사실은 필요할 때만 쓰게 되면 메모리 공간을 차지하면 프로그램이 비효율적으로 메모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공간은 가능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얼로케이션 하는 게 좋아요. 그 대표적인 게 힙. 여러분 C 프로그램에서는 멜록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요청한 만큼 얼로케이션을 했다가 프리하면 시스템에 다시 반환하는 거죠. 그게 이제 힙이고 여기 위에 있는 스택은 뭐죠? 여러분이 펑션 안에 선언된 변수들은 로컬 변수라고 해서 그 펑션 내에서만 선언된 변수들이에요. 이 변수들은 그 펑션이 인버크 됐을 때만 사용하니까 항상 메모리를 차지하는 게 아니라 그 펑션이 인버크 됐을 때 얼로케이션 됐다가 펑션에서 리턴 되면 다시 반환해야 돼요. 그게 더 효율적이니까. 그런 변수들을 로컬 변수라고 하고 로컬 변수는 그 펑션의 스택 프레임이라고 하는 이 스택에 저장이 됩니다. 스택에 저장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메인에서 펑션 A를 콜하고 B를 콜하고 C를 콜하고 C가 리커시브면 펑션 콜할 때마다 그 펑션 인스턴스마다 스택 프레임이 얼로케이션 됐다가
펑션 리턴이라는 팝이 돼서 다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이게 다이나믹 데이터고, 그 다음에 이 가운데는 쉐어드 라이브러리라고 그래서 우리가 프린F, 스캔F는 여러분 누구나 다 사용하죠. 만약에 얘를 코드로 여기다 하면은 코드 안에서 프린F가 다 모든 프로세스마다 갖고 걔들이 다시 메인 메모리를 차지하게 되면은 디스크에서도 중복되고 메인 메모리에서도 중복되죠. 그러니까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런타임 라이브러리로 개발된 게 이 shared 라이브러리고, 얘를 다른 말로 다이나믹 라이브러리라고도 하고 다이나믹 링킹이라는 기술을 사용하는 건데, 여러분이 PC에서 보면 .dll 파일 있죠? .dll 본 적 있죠? 저게 뭔가? 그게 라이브러리 파일이에요. 걔네들은 메모리 한 번 올라오면 카피 하나만 올라오고 다른 프로세스들도 다 걔를 공유해요. 여기는 다시 플레이스 홀더고 실제 피지컬 카피는 D램에도 하나 있고 디스크에도 그 DLL 파일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프로세스가 공유할 수 있는 거죠. 그런 형태로 해서 디스크 낭비랑 메모리 낭비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이 이제 컴퓨터 구조 수업을 들은 학생은 링킹에서 배웠는데, 여러분이 좀 미심쩍다 그러면 컴퓨터 구조 수업을 다시 들어야 되겠죠. 안 들었던 학생들은. 그래서 전기전자공학부 학생한테는 컴퓨터 구조는 사실은 전공 필수 과목이에요. 전공 필수였었는데 옛날 전자공학과 시절에. 근데 제가 컴퓨터 구조가 전공이었지만 저희 제안으로 데이터 구조로 바꿨어요. 왜? 컴퓨터 구조는 어차피 많은 학생이 들을 것 같고 데이터 스트럭처니 소프트웨어에 대한 백그라운드 없이 졸업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데이터 구조 및 알고리즘이 전공 필수과를 만든 게 이제 저희 제안으로 만든 거예요. 알겠죠? 근데 사실은 데이터 스트럭처보다 컴퓨터 구조에서 배우는 게 더 많을걸? 내용이 더 많아요. 그 깊이를 알아야만 컴퓨터 시스템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 구조가 백그라운드고 그 위에 운영체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소프트웨어들이 있고 밑에 뭐 언더라인 로직이 되는 VLSI니 그런 그 전자과 과목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 실제 실행 시간에 연결되는 다이나믹 링크 라이브러리를 위한 걔네들도 주소 공간에 매핑이 돼야 되니까 그 영역이에요.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커널도 그 유저 프로세스랑 마찬가지로 똑같이 여기도 init, text, read only data, data, heap, stack 다 존재해요. 오케이? 그래서 시스템에 따라서 반반씩 사용하는 게 있고 버추얼 메모리를 이렇게 4분의 3, 4분의 1로 나누는 쓰는 경우가 있고 합니다. 알겠죠? 이게 이제 각 프로세스가 생각하는 가상적인 메모리. 이 공간에서 사용하면 OS가 알아서 D램에 필요한 만큼씩 얼로케이션 하고 디스크에부터 읽어오고 다 갖다 쓰고를 효율적으로 해주는 거죠. 아까 변수에 대해서 여기 들어가는 변수가 뭐라고 그랬죠? 로컬 변수. 여기 들어가 있는 변수는 글로벌 변수들. 그 중에 일부는 또 스태틱이라고 한 선언된 변수들도 있죠. 여러분 C 프로그램 해보면 스태틱이라고 선언된 변수들이 있죠. 또 스태틱 로컬 변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개념을 뭐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짧게 리뷰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상의 모든 오브젝트, 사실은 우리 변수만 얘기하지만 이 변수가 아니라 펑션 이름도 오브젝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펑션 이름은 되게 글로벌인데 일단 생략하고 변수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펑션 이름이나 변수들은 기본적으로 라이프랑 스코프를 가지게 됩니다. 라이프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 얘가 메모리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면 이 변수는 라이브하다고 해요. 얘는 살아있는 거야. 만약에 메모리 공간을 없으면 사라진 거죠. 없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 다이나믹 변수들, 아까 힙이나 스택에 있는 변수들은 멜록하면 생성됐다가 프리하면 사라지죠. 죽어버리면. 스택에 푸시해서 스택 프레임이 얼로케이션 되면 살아있다가 다시 그 펑션에서 리턴하고 팝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막 사라졌다, 살았다, 없어졌다 하는 게 그런 라이프들이죠. 아까 글로벌 변수들은 어떻게 되죠? 걔들은 아까 밑에 스태틱 공간은 항상 그 자리 차지하고 있게 되죠. 걔는 프로그램 실행 중에 항상 살아있는 애들이죠. 그게 라이프예요. 라이프. 그다음에 스코프는 뭐냐? 이 오브젝트들을 프로그램 영역 안에서 어디에서 액세스할 수 있느냐? 아까 글로벌 변수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글로벌 변수들은 프로그램 전체에서 어디서나 그 변수를 액세스할 수 있어요. 그게 글로벌 변수예요. 어디서나 액세스할 수 있어요.
로컬 변수는 뭐라고 그랬죠? 펑션 안에서만 사용한다고 그랬죠? 걔들은 펑션 안에서만 사용하기 때문에 걔들을 로컬 변수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변수들이 액세스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영역을 스코프라고 합니다. 스코프라고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오브젝트, 변수나 펑션 이름들이 라이브하지만 만약 스코프에 있지 않다면 액세스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 라이브하지만 비저블하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지만 비저블한데 액세스할 수 있는데 라이브하지 않다. 이건 불가능해요. 라이브하지 않다면 그 메모리에서 찾을 수 없다는 건데 자기 공간은 항상 있어야 되니까 액세스할 때는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다. 그 얘기죠. 그래서 먼저 로컬 변수를 보면 이 로컬 변수들은 펑션 안에 정의된 변수. 여러분이 펑션 안에 C 같은 경우 이렇게 가로 안에 들고 펑션 네임을 가로 안에 들면 얘를 포멀 패러미터라고 해서 얘도 로컬 변수예요. 포멀 패러미터, 액처 패러미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펑션을 부활할 때 변수를 전달하죠. 상수나 병수 이걸 액처 패러미터 어떤 선언되어 있는 펑션에 선언되어 있는 그 변수들을 포멀 패러미터라고 해요. 이 포멀 패러미터는 로컬 변수고 그 밑에도 펑션 변수들이 선언되죠. 걔들이 다 펑션 내부에 선언된 변수이기 때문에 로컬 변수고 요즘에 프로그램들은 블록 스트럭처를 가지기 때문에 그 안에 이 브레이스하고 브레이스 안에 또 브레이스가 있죠. 그 안에 선언된 변수들은 그 브레이스, 그 블록 안에서만 스코프를 가져요. 더 제한할 수 있어요. 하여튼 이런 변수들을 로컬 변수들이라고 하고 이런 변수들의 스코프는 이 펑션 내부에서만 선언한다. 그러니까 이 펑션을 실행하지 않을 때는 굳이 메모리 얼로케이션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펑션이 인보크 됐을 때 그 변수를 위한 공간이 할당되는 거고 이 할당되는 공간은 스택 프레임이라고 그래요. 그 각 펑션마다 그 영역, 자기 펑션 안에 선언된 변수를 얼로케이션 하니까 그걸 스택 프레임이라고 해요. 그래서 스택 프레임이 이렇게 쭉 푸시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펑션이 끝나게 되면 스택 프레임이 팝되죠. 리턴하게 되면 그 스택 프레임이 팝하게 돼 있어. 그래서 그 로컬 변수의 라이프는 다시 사라지는 거예요. 다시 그 펑션 인보크 되면 변수가 라이브해지고 그래서 매번 펑션을 콜할 때마다 그 변수에 대한 공간도 할당되고 변수 값도 초기화돼요. 그러면 그 전에 사용됐던 변수들의 값을 다시 펑션을 콜할 때 사용하려면 어떻게 돼요? 다 없어지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경우 여러분 어떻게 해요? 글로벌로 선언해버리죠? 그 펑션 바깥에 선언하면 글로벌 변수잖아. 그럼 항상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사실 스코프는 이 펑션 안에서만 사용하는데 글로벌로 하면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나온 게 뭐죠? 스태틱 로컬 변수. 펑션 내부의 스코프는 로컬인데 거기다가 스태틱이라고 앞에 선언해 놓으면 그 펑션의 스코프는 이 아니지만 스태틱 영역에 저장되기 때문에 아까 스택이 아니라 스태틱 영역은 항상 메모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전 값을 계속해서 볼 수가 있어요. 가장 적합한 방법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알았으니까 글로벌 변수 대신에 이렇게 선언하는 게 더 낫겠죠. 프로그램 에러를 더 방지할 수 있는 거죠. 스코프를 제한해서. 그래서 스태틱 로컬 변수는 다시 그 스태틱이라고 선언함으로써 그 변수에 차지하는 공간을 퍼머넌트하게 스태틱 공간에 할당하기 때문에 그 펑션이 다시 콜 되들 때 그저 이전에 마지막에 가졌던 값을 리테인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게 스태틱 로컬 변수고 처음 콜할 때 이니셜라이제이션 두고 다시 콜할 때마다 그 값을 유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로컬 변수, 스태틱 로컬 변수는 좀 다른 거죠. 글로벌 변수는 뭐죠? 글로벌 변수는 펑션 외부에 선언된 변수들은 글로벌 변수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즘의 프로그램은 파일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파일로 구성되죠. 그래서 각각 독립적으로 컴파일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파일에서 글로벌 변수를 다른 파일에 있는 글로벌 변수를 액세스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익스턴 외부에 정의된 글로벌 변수라고 선언해주면 링커가 알아서 다 연결해주죠. 그 변수들을. 그래서 펑션 외부에 선언된 변수들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변수들이고 이 변수들의 스코프는 프로그램 전체.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아까 separate 파일들이 다 연결된 조각들. 그게 실제 프로그램은 이런 여러 파일들이 연결되고 여러분이 작성한 파일 혹은 다른 사용자가 작성한 파일 혹은 여러분이 라이브러리에서 인클루드한 파일들의 조각들이 다 연결돼서 하나의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링킹이죠. 링킹.
그래서 이런 글로벌 변수들은 항상 스태틱한 공간은 여기 스태틱, 얘는 퍼머넌트 스토리지. 여기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값이 남아 있는 거죠. 항상 액세스할 수 있고. 그래서 글로벌 변수나 스태틱 변수는 항상 메모리에서 자기 공간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변수들, 글로벌 변수들 라이프는 프로그램 시작할 때 얘는 라이브해져서 끝날 때까지 라이브한 거죠. 끝날 때 사라지는 거고. 근데 어떤 경우는 펑션 외부에 선언되어 있어요. 글로벌 변수인데 그 앞에 스태틱이라고 선언된 거 봤죠? 얘는 뭐예요? 아니, 어차피 글로벌 변수가 스태틱 공간에 할당된다고 하는데 굳이 스태틱이라고 한 이유는 뭘까? 이 변수들은 기존의 글로벌 변수랑은 차별된 스태틱 변수들이에요. 스태틱 변수들은 뭐냐? 얘들의 스코프는 글로벌 변수하고 달라요. 글로벌 변수들은 우리가 스태틱이라는 선언이 없으면 그 변수들은 프로그램 전체 아무나 누구나 액세스할 수 있다고 그랬죠? 어떤 파일에서도. 근데 여러분이 스태틱이라고 선언해 내면 이 변수들의 스코프는 그 파일 내부예요. 파일 스코프를 가지고. 그래서 이 파일 안에서 이 파일에는 정의된 모든 펑션에서 사용을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스태틱으로 선언해 놨기 때문에 아까 스태틱한 공간에 할당돼서 항상 메모리를 차지하고 있어. 이런 변수를 스태틱 변수라고 하고, 그래서 스태틱이라고 선언한 변수들이 스태틱 변수랑 스태틱 로컬인데 둘 다 다르죠. 스코프이 얘는 파일 스코프를 가지고 얘는 그 펑션 스코프를 갖는 거고 얘는 파일 스코프를 갖는 거죠. 둘이 다른 거죠. 이 스태틱 변수를 그럼 왜 사용하느냐? 어떤 사람이 자기가 글로벌 변수가 있는데 자기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라이브러리로 디스트리뷰션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이 내가 글로벌 변수로 선언해 놓으면 누구나 이 익스턴으로 선언해서 혹은 의도적으로 혹은 잘못해서 내 선언된 파일 안에 글로벌 변수를 액세스하는 게 원하지 않아. 이 파일 내에서만 사용하고 싶어. 그러면 이 파일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스코프를 제한해 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버그 문제를 좀 줄일 수가 있죠. 잘못된 사용을 방지할 수가 있어서 여러분이 라이브러리 형태로 디스트리뷰션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파일 스코프만 갖게 제한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스태틱 변수라고 한다. 알겠죠?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아까에 대한 그 다시 이그젬플인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 프라이빗 어드레스 스페이스 혹은 이게 버추얼 메모리라고 했죠. 이게 리눅스의 커널 이미지고 아마 여기 나와 있지만 실행 파일은 어떻게 돼요? 실행 파일은 카피되면 걔가 실행 파일에는 스태틱 데이터랑 실제 코드, 텍스트가 들어가 있어요. 요거만 executable, 아까 파일에서, 프로그램 파일에서 가져오는 거고 다이나믹 이 데이터들은 어떻게 돼요? 실행 시간에 생성되는 거야. 여러분이 멜록 할 때 생성되고 펑션 콜 할 때 생성되고 그래서 이 영역은 실행 중에 만들어지는 거고 이 아까 다이나믹 링킹에서 연결되는 쉐어드 라이브러리들도 실행 시간에 연결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런타임에 만들어지는 거고 실제 실행 파일은 이 부분만 카피된다. 알겠죠? 역할을 보여주는 거고. 아직까지 이제 백그라운드 설명인데 로지컬 컨트롤 플로우 아까 프로세스마다 자신의 로지컬 컨트롤 플로우를 가진다고 그랬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은 각 프로세스는 실제로는 물리적으로는 디스조인트하게 실행이 돼요. 그래서 프로세스 A를 실행하다가 타임 슬라이스가 지나면 클럭 인터럽트가 걸리고 컨텍스트 스위칭이 발생해서 얘의 상태를 세이브하고 다른 프로세스 B의 상태를 복구해서 얘를 B를 실행하다가 다시 타임 슬라이스가 되면 C를 실행하다가 이렇게 반복하잖아요. 근데 각 프로세스 입장에서는 거의 끊김없이 자기 자신이 연속적으로 실행하는 것처럼 그런 뷰를, 일루전을 제공해 준단 말이에요. 뭐에 의해서? 멀티태스킹 혹은 멀티 프로그래밍에 의해서. 실제로 이렇게 실행하지만 여러분이 느끼는 것은 실제로 피지컬하게 디스조인트하게 실행되지만 여러분이 실제로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프로세스 A, B, C를 보면 A랑 B는 두 개의 프로세스상의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 오버래핑해서 실행되죠. 그렇죠? 그래서 A, B는 컨커런트하게 실행되는 것처럼 보이고 A, C도 컨커런트하게 실행되는 것처럼 보이고 B랑 C는 실제로 디스조인트하죠. 오버랩이 없죠. 이런 경우는 시퀀셜하게 실행되는 것처럼 체감적으로 느껴요. 그리고 실제 여러분이 리소스 뒤에 가면 싱크로나이제이션, 데드락 얘기할 때 보면 이렇게 컨커런트하게 실행하는 프로세스 간에는 리소스나 여기서 많은 이슈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실제로 병렬
병렬 프로세싱은 똑같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니까. 하지만 이렇게 시퀀셜 할 때는 문제가 좀 줄어들죠. 둘이 디스조인트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피지컬리 디스조인트 하지만 로지컬하게 오버랩하게 실행하는 경우를 우리가 concurrent process라고 한다. concurrent process라고. 그러니까 패러렐이랑은 좀 느낌은 다르지만 실제로 사용자 입장에서나 프로세스 입장에서는 병렬이랑 거의 같은 그런 뷰를 갖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컨텍스트 스위칭은 뭐냐? 아까 얘기했듯이 타임 쉐어링 시스템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프로세스가 일정 시간, 정해진 일정 시간에 타임 슬라이스만큼 실행되고 컨텍스트 스위칭을 실행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컨텍스트 스위칭을 컨텍스트 스위칭은 OS의 커널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커널은 뭐냐? 그냥 운영체제를 커널이라고 보면 되고, 커널은 항상 실행하는 그런 OS의 코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걸 커널이라고 하고,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OS 커널은 독립적인 프로세스는 아니고, 아까 봤듯이 커널 쪽으로 실행할 때는 유저에서 커널 코드로 바뀌죠. 커널 갔다가 그 프라이빗 어드레스 스페이스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 한 프로세스 안에서 얘가 유저 프로세스도 됐다가 커널 실행하면 커널이 됐다가 다시 유저 모드로 돌아오고 하는 거예요. 프로세스 안에서 스위칭하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프로세서에는 어떤 모드 비트라는 게 있어서 현재 이 프로세스가 커널 코드를 실행하고 있는지 사용자 프로세스 코드를 실행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모드에서. 그래서 사용자 모드에서 실행할 때를 유저 모드라고 하고 커널 코드를 실행할 때를 커널 모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드가 셋되어 있다면 프로세서는 커널 코드, OS 코드를 실행하고 있는 거고, 커널 코드를 실행할 때는 얘는 모든 프리빌리지 다 가니까 어떤 인스트럭션, 어느 인스트럭션은 그 커널에서만 실행할 수 있는 명령들이 몇 개 있거든.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실행할 수 있고, 메모리 어떤 영역도 액세스할 수 있어. 얘는 커널이니까 모든 권리를 다 가는 거고, 이 모드가 셋되어 있지 않을 때는 유저 모드에서 실행하는 거고, 자기가 프리빌리지를 가진 그런 명령어들이랑 그러한 메모리만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프리빌리지. 그래서 되게 프로세스가 처음 시작할 때 유저 모드에서 실행하다가 언제 그런 커널을 들어가느냐? 커널로 들어가는 유일한 인터페이스는 exception이에요. exception. 우리 컴퓨터 구조 수업 들었던 학생들이 exception 알죠? interrupt도 exception, 광의 exception이고, interrupt, 아까 클락 interrupt 얘기했죠? 타이머 interrupt에 의해서 컨텍스트 스위칭한다, 타임 슬라이스 실행한다. 그때 클락 interrupt가 걸리면 사실은 클락 인터럽트가 걸리면서 유저 모드에서 커널로 들어갑니다. 커널로 들어가고, 혹은 시스템 콜을 하는 것도 익셉션이에요. 트랩이라고 하는 익셉션을 통해서 커널로 들어가는 거고, 커널 코드를 실행하는 모든 인터페이스는 다 익셉션을 통해서, 익셉션이 발생하면 커널로 들어가서 커널 코드 실행했다가 다시 유저 모드로 돌아오는데, 어떤 경우는 타임 슬라이스, 아까 같이 타임 쉐어링이면 커널로 들어갔다 커널에서 이번엔 네 차례가 아니라 다른 프로세스 실행해야 되는 다른 거 코드 하다가 다시 걔가 타임 슬라이스 한 다음에 얘 차례가 될 때 그때 돌아오는 거예요. 그 커널 프로세스. 알겠죠? 그런 식으로 유저 모드랑 커널 모드를 반복하고, 유일하게 유저 모드에서 커널 모드로 갈 수 있는 것은 익셉션을 통해서 하고, 익셉션 핸들러부터 이제 얘가 커널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각각의 그 프로세스가 자기 일정 실행을 하다가 실행을 마치고 잠시 중지되어 있을 때는 바로 커널로 들어가서 커널 코드 실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 스테이트를 알고 있어야 돼. 내가 마지막 실행했던 명령이 어디까지였는지, 다음번에는 돌아와서 그 다음 명령을 실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음 시작할 명령의 주소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프로그램 카운터의 내용을 기록해야 되고, 그뿐만이 아니라 레지스터의 내용들은 메모리에 세이브하지 않으면 레지스터의 내용들은 다른 커널이나 다른 프로세서 실행되면 다 지워져요. 그래서 레지스터의 내용들도 다 세이브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통 얘기하는 사용자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General Purpose Register, 인티저 레지스터, 플로팅 포인트 레지스터들도 다 세이브해야 되고, 그 밖에 사용자가 액세스할 수 있는 그 스페셜 레지스터들도 커널에서 다 세이브돼서 다음에 나중에 그 프로세스가
다시 복구돼서 실행할 때는 그 이전의 상태를 그대로 거기서부터 다시 요입당해야 되잖아. 그렇죠? 명령 하나 실행할 때마다 뭐라 했죠? 컴퓨터는 명령 실행하면 스테이트 트랜지션을 하는 거예요. 스테이트 트랜지션. 메모리는 어차피 킵하고 있으니까 레지스터의 내용은 메모리에 기록했다가 나중에 복구하고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그 상태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컨텍스트라고 해요. 컨텍스트. 그래서 kernel maintains context for each process. 각 프로세스에 대한 컨텍스트를 관리해야 된다. 왜? 얘를 잠시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하려면 그 스테이트를 세이브해야 되니까. 그래서 잠시 프리엠프트라는 건 잠시 중지된 거예요. 강압적으로 중지된 프리엠프트된 프로세스를 재시작할 때는 커널은 그 프로세스의 상태를 복구할 수 있어야 되고 스테이트를 우리가 컨텍스트라고 하고 여기에는 프로그램 카운터, 일반적인 레지스터들, 인티저, 플로팅 포인트, 그 밖에도 스테이터스 레지스터나 다른 필요한 다른 정보. 또 OS는 여기랑 각 프로세스랑 관련된 많은 정보를 관리해요. 그거를 크게는 뒤에 얘기했지만 프로세스 컨트롤 블록이라고 해요. 여기는 프로세스 ID, 스테이트, 우선순위, 사용된 자원, 뭐 페이지 테이블, 뭐 리소스 어떤 걸 사용하는지, 뭐 파일 오픈 클로즈한 파일들 여러 가지 정보를 관리하는데 이 전체를 우리가 프로세스 컨트롤 블록이라고 하고 그 중에 이 레지스터 상태 있죠? 그거를 보통 컨텍스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것들을 저장한다. 그래서 어느 순간 프로세스를 실행 중에 kernel decide preempt current process 대개는 아까 타임 슬라이드에서 타이머 인터럽트가 걸리든지 그 프로세스가 IO를 요청하면 CPU가 기다릴 필요가 없죠. 아까 멀티태스킹에서 딴 프로세스를 실행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IO를 요청한다든지 혹은 타이머 인터럽트가 걸리면 걔는 프리엠션 되는 거예요. 그 프로세스는 중지되고 그래서 현재 실행하는 프로세스의 컨텍스트를 세이브해야 되죠. 아까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의 내용을 메모리 커널 스테이트에 저장을 해놔야 되고 그 다음에 현재 메모리에 올라와 있는 다른 프로세스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프로세스를 다시 실행해야 되죠. 그래서 실행하려면 그 전에 프리엠프된 프로세스의 스테이트를 복구해야 되죠. 커널의 그 프로세스 관련된 PCB에서 그 스테이트를 레지스터 내에 복구하고 걔를 다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컨텍스트 스위칭이죠. 컨텍스트 스위칭이 발생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중에서 메모리에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여러 프로세스 중에서 어떤 걸 셀렉션 할 거냐, 누구를 실행할 거냐 이게 스케줄링이에요. 그래서 우리 뒤에 보면 CPU 스케줄링에 대해서 한참 공부를 할 거예요. 스케줄링이라고 하고 이런 스케줄링을 하는 코드를 일반적으로 스케줄러 혹은 디스패처라고 해요. 디스패치가 CPU에 할당하는 걸 디스패치 한다고 해요. 이런 커널 코드를 우리가 스케줄러라고 부른다. 그래서 컨텍스트 스위치라는 커널이 중지된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의 컨텍스트를 저장하고 그 다음에 다시 실행할 프리엠프된 프로세스의 상태를 복구하는 것을 우리 컨텍스트 스위칭이라고 하고 컨텍스트 스위치 발생한 다음 새로 복구된 프로세스로 그 다음번 명령으로 컨트롤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커널 모드에서 다시 유저 모드로 그때는 이 프로세스를 실행하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친다.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뭐 IO를 요청하게 되면 이 프로세스 상태를 잠시 저장했다가 커널 모드로 들어가서 이 커널에 아까 그 스케줄러 혹은 디스패처가 다음번 선택한 프로세스 상태를 복구하고 프로세스 B를 실행한 다음에 다시 타이머 인터럽트가 걸리면 뭐 디스크나 이런 거 인터럽트가 걸리면 익셉션을 통해서 커널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다시 A가 선택된 다음에 A의 상태를 복구하고 다시 실행하고 이런 컨텍스트 스위칭을 거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케이?